네, 소개받은 사회주택협회 이한솔이고요. 네, 좀 더 오른쪽으로 오라고. 아까 재정쌤이 얘기했던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지금 운영위원장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이제 민달팽이라고 해서 청년 주거 단체 만드는데 20살에 합류하고 나서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청년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주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맡을 겸 이제 협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계엄 터지면서 그래도 청년 단체들이 조금 더 결합해서 대응할 필요성들을 느껴서 뭐 청년 유니언, 민달팽이 유니언, 뭐 윤태청 포함해서 그래도 전국 청년정책 여러분들이 그 지역 가서 만나신 그분들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정도 단체가 포함된 지금 그 연대체로 대응을 임시적으로 맡게 돼서 잠깐 다시 청년으로 청년판에 있긴 한데 뭐 나이도 나이고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을 예정이니까 뭐 제 얘기를 너무 주의 깊게 들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렇게 막 예의가 바르거나 이런 캐릭터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박근혜 탄핵까지 나왔는데 윤석열까지 오게 된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아주 격식 있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할 필요한 얘기들이 있다면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광우병 촛불 때에 대한 얘기가 저희 아까 재정쌤이 저희 범청년행동에서 광장 밖에 백인의 인터뷰를 했고 거기서 윤석열을 찍은 청년들이 한 30% 정도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전체 100명 중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광우병 촛불 이후에 어쨌든 선택지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거 사후적으로 꾸며낸 얘기, 이거 재구성한 얘기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그때 광우병 촛불은 선동적이었다라는 어떤 얘기들로 인해서 본인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가 이 전체적인 판을 보고 습득한 언어인 거죠. 그때 저희는 당연히 MB 정부의 여러 가지의 무능함과 독선적임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광우병의 진실 여부가 더 많이 각인이 되면서 선동당했다라는 어떤 언어가 남은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서 사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담론들이 혹은 그 언어가 아주 훌륭하게 남지 않고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광장이 매우 주목받고 좋긴 하겠지만 이거 10년 뒤에 어떤 언어로 남을지 그렇게 정말 시민사회한테 유의미한 어떤 성과들로 축적될지는 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솔직히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그냥 성과에 따라서 꽤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시민사회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아무리 광장에서 개고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지금 꽤 많이 이 광장에 대한 평가가 언어가 달라질 텐데 거기에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시민사회는 좀 이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저도 당연히 광장에서 같이 뛰었으니까 저도 같이 억울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담론이 다시 제가 15년 정도 청년 관련된 일들을 했으니까 청년 담론이 이렇게 주목받을 때가 있고 주목받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다시 올라온 때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시민사회든 정권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일단 시민사회만 놓고 보면 저는 그래도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부터 시민사회 꽤 많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사실 그때 이후로 계속 추락하는 영향력들이 계속 위축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시고 어쨌든 사실 그런 어떤 시민사회 영향력들이 그때 이후로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탄핵 이후에 겨우
반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는 있고 앞으로 시민사회 어떻게 잘할 것인지 뭐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일 텐데, 그래서 저희 범청년행동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직 해소하지 않고 계속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시민사회까지 논의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오늘은 뭐 청년 어쩌고의 얘기니까, 그러면 청년 담론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2030에 대한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조금 이 부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이들이 다시 실망과 좌절로 그 전반적으로 이 시민사회나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들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사실 이 광장의 주축들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순간 어떤 후폭풍이 올지는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그 74% 뽑으셨다는 그 김문수와 이준석 씨를 뽑았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다들 고민들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SNS나 이런 거 보시면 꽤 많이들 언급하시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뭐 가능하다면 저희 범청년행동하고 같이 고민을 준비하셔도 좋고 대응을 같이 하는데 지원하셔도 좋기는 할 것 같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희 범청년행동의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까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뭐 그 청년 담당관 얘기하셨는데, 그 청년 담당관부터 보여지는 사실 지금 가장 위기 신호는 이 청년 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 담당관이 급수로 5급 행정관 남자 1명, 여자 1명을 담당관으로 지금 공채 방식으로 넣는다고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청년 비서관이 실제로 1급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크게 이 지금의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처를 담당해야 되는 대통령실이 중앙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그 조직 체계상 급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이제 갓 행정고시 끝나서 온 사무관이 5급입니다. 그리고 4급 이상부터가 과장이죠. 기본적으로 상급도 과장이 있고, 그러면 5급 행정관 둘이 들어가서 어떠한 부처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게 위계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두 명이 청년 문제라고 하면 주거, 일자리, 뭐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담당해야 되는 부처만 7가지가 넘습니다. 중앙부처 그 개수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 두 명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때 1급을 넣었던 이유는 그 1급이 배정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2, 3, 4, 5급이 다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청년 담론이든 정책이든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5급 2명이서 공무원도 컨트롤 못하고 팀도 없는 이 둘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실 홍보 내가 청년이니까 합니다 정도 수준 이상도 어차피 못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실용적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용주의상 너무 당연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청년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싶은 기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괜히 권한을 많이 줬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욕만 먹느니 그냥 우리는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청년들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사실 5급 행정관 둘을 뽑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를 컨트롤할 생각 없고 그냥 공무원들은 기존에 하던 거 하시고, 그냥 우리는 청년이 이런 거 합니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수준의 이야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 그 전문가분들, 특히 실용주의가 강한 노선에서 5급 행정관 2명을 이번에 뽑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발표로. 사실 저는 팀 하나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팀이 담론 대응을 일단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금부터 시작해서 인구구조의 문제나 지역 소멸에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행정부처를 굉장히 자극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위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3급 이상의 급수보다 높은 사람이 그들을 불러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어쨌든 그런 정도의 권한이 일단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전에 일단 방향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뭐 연금 문제든 지역 소멸의 문제든 뭐 기후의 문제든 청년들이 관심 가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급하게 준비된 대선일 수도 있겠고 뭐 등등의 문제상 어쨌든 그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급수도 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되고, 방향이 없으니까.
뭐 공무원들 모아봐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수리 빠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 정부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들은 현재 그 보여진 상황들만 놓고 봐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니까 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그래도 앞으로의 그래도 저는 막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서든 한번 그런 걸 시도해 보세요.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뭐 인구구조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게 당신이 청년이라서 지원하는 약간 그런 좀 타자화된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청년을 지워버리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을 미래의 세대로서 놓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의 권한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현재 발화자로서의 위치성을 바꿔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왠지 한국 사회 맥락상 너는 좀 어리고 너는 미래를 위한 사람이고 약간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면서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나중에 더 할 얘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